이 프로그램은 뛰어난 건축술을 가진 야생의 건축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중세 성당을 거쳐 현대의 초고층 빌딩까지 인간의 건축술은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가 지은 것일까요? 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에 유난히 눈에 띄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서는 거대한 건축물. 얼핏 보기엔 큰 바위 덩어리 같지만 이것의 정체는 바로 흰 개미집입니다. 겉모습이 고대 성당을 닮아 성당 흰 개미집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 녀석이 집을 지은 건축가죠. 흰 개미 크기는 6mm. 몸집이 그야말로 깨알 만하죠. They reckon they grow about 6 metres tall. There's one down near Pine Creek which is about 6 metres and they wouldn't get much bigger than that. But you can see that these ones 흰개미는 자신의 키보다 1000배가 넘는 건물을 지어올린 셈이죠. 이건 또 뭔가요? 공동묘지의 비석처럼 서 있는 이 건축물도 흰개미집입니다. 엄청난 높이나 규모만큼 흰개미집은 무척 견고한데요. 두드리면 손이 아플 정도죠. It almost sounds like Very? very Yeah, very cement, hard. Yeah, very hard. Not like concrete. It almost is like concrete. Yeah. The reason that is because the soil part of it has got lots of sand grains and things like that. So this is the saliva and excrement from the termites which help it all glue together. A little bit like concrete. 성스럽기까지 한 이 건축물을 과연 흰개미들은 어떻게 짓는 것일까요? 건축술의 핵심은 입으로 벽돌 쌓기. 일꾼 흰개미들이 일일이 흙을 물어 한 덩이씩 쌓아 올리는데요. 일꾼들이 집을 짓는 동안 투구를 쓴 듯한 병정 흰개미는 침입자가 없는지 보초를 섭니다. 흙으로만 벽돌을 만드는 건 아닌데요. 자신의 배설물을 섞기도 하고 죽은 동료가 있으면 그 사체를 으깨어 넣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모든 것을 건축 재료로 재활용하는 거죠. 흰개미 건축술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조직력입니다. 200만 마리의 흰개미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집을 짓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 조직을 누가 지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은 아직도 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흰개미집은 200만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왕 흰개미를 중심으로 병정 흰개미, 일꾼 흰개미가 사용하는 방이 각각 나눠져 있고 그 방들은 모두 통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기시설. 신선한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 모세관을 통해 전체로 퍼지고 내부에서 오염된 공기는 위로 빠져나갑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춘 흰개미집은 100년 넘게 대를 이어 사용됩니다. 흰개미의 건축물을 우리 인간의 건축물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층 건물인 63빌딩입니다. 높이 249m, 성인 142명을 겹쳐놓은 것과 같죠. 흰개미집의 높이는 6m, 흰개미 크기가 6mm니까 1000마리를 겹쳐놓은 높이입니다. 이번에는 흰개미를 사람과 같은 비율로 놓고 볼까요? 흰개미집은 63빌딩의 7배 높이에 해당합니다. 비석처럼 서 있는 자석 흰개미집도 성당 흰개미집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인간의 건축물과 비교하면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자석 흰개미집은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물 윗부분이 꽉 담은 조개 잎처럼 뾰족하죠. 건물을 확장할 때도 끝부분은 반드시 뾰족하게 다듬습니다. 많은 수가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데도 일정한 모양을 내는 걸 보면 흰개미는 탁월한 건축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구조로 집을 짓는 걸까요? 해답은 햇빛과 온도 조절에 있습니다. 꼭대기가 뾰족하면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건물은 자석처럼 남북 방향으로 길게 서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전에 따뜻한 햇살은 동쪽 면이 흡수하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은 피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오후엔 서쪽 면이 빛을 받아들입니다. 덕분에 흰개미 집 안은 늘 25도 안팎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름이 자석 흰개미집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나침반 바늘처럼 항상 정남북으로 향해 있는 흰개미집은 냉난방 시설까지 갖춘 고급 저택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바로 이런 거겠죠. 흰개미가 사는 이곳은 마른 번개로 인해 화재가 종종 일어납니다. 저런, 흰개미집 주변에도 온통 불바다네요. 이들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까요? 피해는 입을지언정 그 대응 능력은 무섭습니다. 화재로 집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모두 몰려나와 무너진 집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현장에 투입된 덕분에 집은 순식간에 제 모습을 갖춥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불사하는 흰개미들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흰개미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자 거대한 도시입니다. 인간이 설계한 도시,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이래도 최고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까요? 조직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동물 건축가를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대개 개미들은 땅속에 집을 짓는데요. 배짜기 개미는 나무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짜기 개미의 집인데요.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집을 지을 탄탄한 나뭇잎을 고릅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둥글게 말아 올리는데요. 이때부터 조직의 힘이 발휘됩니다. 진짜 개미 허리에 긴 다리를 가진 배짜기 개미. 선두에서 이파리를 물면 뒤에선 줄다리기를 하듯 달라붙어 잎사귀를 끌어당깁니다. 가는 허리를 물고 물어 살아있는 로프를 만드는 배짜기 개미. 먼 곳에 잎을 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데요.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배짜기 개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녀석들은 잎사귀를 물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강한 턱으로 잎사귀를 물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냘픈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집을 짓는 배짜기 개미. 협동의 챔피언이라는 별명의 손색이 없습니다. 일차 건축 공정인 잎사귀를 말아 올리는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되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오는 법이죠. 대체 이 생달구로 뭘 하려는 걸까요? 아니, 이런 낭패가 있나요? 애써 말아 올린 둥지가 한 방에 허물어집니다. 배짜기 개미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죠. 습격자에게 때로 달려드는데요.
순식간에 새까맣게 달라붙었습니다. 배짜기 개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맛있는 숯불구이를 위한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배짜기 개미는 포름산이라는 강한 산을 발산하는데요. 이 산은 신맛을 내고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습성을 가진 녀석들은 도망도 가지 않고 불고덩이에서 처절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잎사귀를 말아올린 배짜기 개미들은 2차 건축 공정에 들어갑니다. 비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감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투입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이세인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들이 분비하는 명주실을 뽑아 배를 짜듯이 잎들을 엮습니다. 배짜기 개미란 이름도 이래서 붙여졌습니다. 배짜기 개미 애벌레는 집 짓는데 씨를 다 써버려 번데기가 되지 못하는데요. 대신 아늑한 둥지 안에서 잘 자라 곧장 성충이 되죠. 자, 이제 비바람 셀 틈 없는 집이 완공됐습니다. 미성년자까지 총동원돼 만들어진 그들만의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배짜기 개미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개미이기도 한데요. 농장 주인은 배짜기 개미에게 친히 먹이까지 넣어줍니다. 공짜를 마다할 리 없죠. 배짜기 개미는 먹이가 생기면 둥지로 가져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죠. 농장 주인은 배짜기 개미를 위해 구름다리도 놔줬네요. 이 줄이 녀석들에겐 고속도로인 셈이죠. 땅으로 내려와 돌아가지 않고 곧장 다른 나무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상행선, 하행선을 만들어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길 한가운데서 작은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먹이를 뺏으려고 한 녀석이 덤벼든 것입니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팽팽한 싸움. 결국 먹이를 뺏는데 실패하네요. 먹이까지 주면서 농장 주인이 배짜기 개미를 배려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배짜기 개미가 나무에서 자라는 여러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벌레를 물고 가는 모습 보이시죠? 배짜기 개미가 있으면 따로 농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친환경 유기농법인 거죠. ประโยชน์ที่ได้จากการเลี้ยงมดแดงข้อแรกก็คือเราได้ระบบนิเวศความสมดุลของทางธรรมชาติคือมดแดงจะช่วยในการ
กำจัดศัตรูพืชโดยที่เราไม่ต้องใช้สารเคมีประเด็นอันที่สองก็คือเราจะได้ประโยชน์อันที่สองเราจะได้อาหารจากมดแดงเพราะชาวอีสานจะกินมดแดงแล้วก็โดยเฉพาะมดแดงจะมีธาตุอาหารที่สูงตัวมดแดงก็จะมีแคลเซียมแล้วก็จะมีพวกโปรตีนมีธาตุอาหารต่างๆที่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ต่อร่างกายมนุษย์ทำให้แข็งแรง 자연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조직인 개미. 그 조직의 힘을 이용해 집을 짓는 배짜기 개미는 훌륭한 야생의 건축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칼라하리 사막에 가면 아주 독특한 풍경과 만납니다. 전봇대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저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 둥지입니다. 둥지 안의 무수한 구멍에서 새들이 들고 나는데요. 이른바 집단형 둥지, 새들의 아파트인 셈이죠. 아파트 생활을 하는 주인공은 집단 배짜기 새. 한 가족이 한 방을 쓰는데요. 이곳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죠. 집단 배짜기 새는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잘 살아가도록 진화되어 왔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마셔도 살 수 있습니다. 집단 배짜기 새 둥지의 지름은 보통 3m, 무게는 무려 1톤이나 나갑니다. 이 큰 둥지를 어떻게 짓는 걸까요? 건축 재료는 여느 새 둥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천에 널린 지푸라기와 나뭇가지를 이용하죠. 부드러운 풀꽃은 안감 재료로 사용됩니다. 간단한 재료만으로 이렇게 크고 튼튼한 둥지가 만들어지는데요. 건축술의 핵심은 끼워 넣기입니다. 나뭇가지를 끼워 넣어 지붕을 만들고 마른 풀들을 끼워 넣어 각 방을 만들죠. 마지막으로 침입자로부터 입구를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지폐 이삭을 끼워 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새 둥지는 수만 번의 비행과 끼워 넣기 끝에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 둥지는 무엇일까요? Exactamente. 코스타리카의 한 커피 농장에서 어렵게 그 주인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Aquí está. 바로 벌새 둥지인데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자, 100원짜리 동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달걀보다도 그 크기가 작습니다.
둥지가 작은 건 둥지에 사는 녀석이 작기 때문인데요. 벌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입니다. 몸 길이는 7cm에서 15cm 정도. 중남미 신대륙에만 사는 아주 귀한 녀석이죠. 벌새는 종마다 색깔과 모양이 다양한데요. 지구상에는 모두 325종의 벌새가 존재합니다. 이 녀석은 펭귄을 쏙 빼닮았네요. 벌새는 작다는 것 외에도 진귀한 기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정지비행. 얼핏 보면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지만 초고속 촬영으로 확인해 보면 1초에 80회 정도 날개를 퍼덕입니다. 날면서도 머리는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벌새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벌새가 정지 비행을 하는 이유는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벌이 날 때와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허밍버드, 즉 벌새라고 부르는 거죠. 벌새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화려한 색의 꽃을 좋아합니다. 좌향좌 보셨죠? 벌새의 또 다른 특징은 비행 중에도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진도 가능한데요. 새 중에서는 유일무이합니다. 꿀을 먹다 보면 간혹 벌과 마주치는데요. 겁 많은 벌새는 36개 주랭랑입니다. 비록 크기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벌새는 다른 새가 갖지 못한 특별한 비행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막에 해가 저물자 집단 배짜기 새들이 일제히 둥지로 돌아옵니다. 지름 3m, 무게 1톤의 둥지에는 300마리의 새가 함께 생활합니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불편할 만도 한데 이들은 왜 아파트형 둥지를 짓고 사는 것일까요? 주변에 이웃이 많으면 그만큼 좋은 점도 많습니다. 천적으로부터 대항하기도 쉽고요.
갓 태어난 새끼를 이웃 부모들이 대신 돌봐주기도 하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 사막은 한낮엔 섭씨 30도를 웃돌지만 밤이 되면 영하 10도로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300마리가 동시에 내는 열로 둥지 내부 온도를 항상 25도 내외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의 또 다른 터줏대감은 미어캣입니다. 경계심이 많은 미어캣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을 감시하는 게 특징이죠. 미어캣은 굴을 파서 30-40마리가 함께 생활하는데요. 굴을 들고 날 때는 교대로 보초를 섭니다. 미어캣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독특한 먹이 활동이 이유이기도 한데요. 땅을 파서 그 안에 숨어있는 지렁이나 전갈, 도마뱀 등을 잡아먹죠. 미어캣은 독에 면역이 있어서 전갈이나 뱀을 먹어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는 동안은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를 이루어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항상 영역을 살피고 경비선언이가 있어 미어캣 가족은 사막에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한편 집단 배짜기 새 둥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갑자기 둥지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껄끄러운 이웃이 나타났군요. 피그미 펠콘입니다. 겉보기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녀석은 사냥 실력이 뛰어난 맹금류죠. 도마뱀은 새끼들이 좋아하는 먹인데요. 피그미 펠콘이 새끼를 키우는 곳은 다름 아닌 집단 배짜기 새 둥지입니다. 둥지가 워낙 크다 보니 다른 새들이 새들어 살기도 하죠. 피그미 펠콘은 세입자임에도 행동은 주인보다 더 당당합니다. 오히려 집단 배짜기 새들이 피해 다니죠. 세상에서 가장 큰 둥지를 가진 집단 배짜기 새. 그들의 건축 기술과 응용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송전탑도 둥지로 만들어버리고요. 가지가 없는 나무에선 그 형태에 맞게 집을 짓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하하, 전봇대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네요. 무게 1톤에 달하는 둥지는 전봇대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둥지를 철거해야 하는 이들에게 집단 배짜기 새는 여간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시설물이 새 둥지 하나로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중남미의 알프스라 불리는 코스타리카. 광활한 열대우림과 다양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이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둥지를 틀어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일부인 듯 보이는 벌새 둥지. 벌새는 이끼나 지으류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통풍과 습도 조절이 잘 되고 위장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이죠. 보풀이나 다른 동물의 털을 물어와 알을 보호하는 깔개로 쓰기도 합니다.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벌새 둥지. 무러운 여러 재료들을 고정시키는 건 바로 거미줄입니다. 끈기가 있는 거미줄이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크기가 작을 뿐더러 보호색을 띠고 있어 벌새 둥지는 웬만해서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둥지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요새와도 같은 둥지 안에서 어미 벌새는 새끼를 건강하게 키워냅니다. 작고 앙증맞은 벌새는 사람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데요. 코스타리카엔 벌새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에선 벌새 먹이도 직접 만들어주죠. Es en de comen insectos, néctar de las flores y agua con azúcar. 20% de azúcar y 80% de agua. 설탕물이 든 먹이통은 벌새들이 날아오기 좋은 위치에 매달아 놓습니다. 벌새는 매일 자기 몸무게 절반 정도의 꿀을 먹어야 하는데요. 먹이통 덕분에 일일이 꽃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죠.